이재용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재용 재판에서 이재용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처음으로. 지금까지 이제 한마디도 안 했어요. 재판에서. 그러면서 지금 삼성합병은 전문가들이 알아서 해준 거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맞죠? 전문가들이 한 게. 이재용을 빼려고. 이재용이 걸려있는 건 뇌물죄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흐름이 좀 있다고 봐요. 박근혜도 이재용 재판에는 지금 증인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 계속 버티고 있어. 그 이재용이 했던 말 중에 내가 뇌물을 준 게 아니고 사실은 협박당한 거다. 위협당한 거다라고 꺼낸 말이 이런 거였어요. 만났을 때 JTBC를 이적단체라고 비난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같은 삼성 계열로서는 입장이 굉장히 묘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박근혜한테 나는 압박을 당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얘네들이 박근혜한테 모든 걸 다 뒤집어 쓰고 자기는 그렇지. 살겠다는 얘기군요. 그런데 우리는 말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국민연금 요거 생각하면은 빠져나가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죠. 받은 예. 게 너무 커서. 예, 그래서 지금 이재용이가 자기는 결제하지 않았다. 그리고 삼성전자에만 관여했다. 인수합병에 대해서 그런 지금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후속 기사가 나옵니다. 한겨레에서 이건희 회장 의사 전달은 안 돼도 잘 있다. 이재용이는 박근혜하고 몰아버리려는 것 같아요. 모든 죄를. 그리고 자기는 살겠다. 차라리 바보가 되는 한이 있어도 나가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 뭐냐면 청와대 문건 공개 이후에 다급해진 이재용이 입을 열었는데 입을 어떻게 열었냐면 청와대 문건에서 보면 청와대에서 이 제안서를 만들어서 1차 독대 때 이재용과 박근혜가 어쨌든 일부의 서로의 의중을 파악하고 이 의중의 계획에 따라서 일부 성사시킨 이후에 2차 때 확실하게 매듭을 졌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와대 문건이 김기춘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이재용이한테 삥을 뜯을까라는 계획서를 청와대가 수립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방법을 이재용한테 제시했을 수도 있고 두 번째 미래전략기획실에서 만들어 온 걸 청와대가 받아서 이것을 다시 재검토한 후 플러스해서 박근혜한테 줬고 박근혜가 1차 독대 때 이 문건을 합의한 바 있다. 이게 지금 법원의 정서고 국민적 정서고 밝혀진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재용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전문가들이 한 거 다 맞아요. 그러면 최대의 수혜자가 누구인 거냐? 이재용이잖아요. 뇌물 공여죄 네. 맞잖아요. 이재용이 지금 다급해져서 입을 열었는데 그 이유는 청와대가 다 만들어서 하라 그래서 난 했어. 그래서 형량을 줄이려는 개 같은 수작인 거죠. 이재용이 박근혜 만나가지고요. 승마 지원하는 거, 영재센터 후원하는 거 이런 것들 다 박근혜가 직접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요. 직접 얘기한 겁니다. 피해갈 수 없는 거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미 이게 형량 조정에 들어갔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막판 지금 재판을 하려고 하는 입을 벌렸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청와대 문건이 나왔을 거잖아요. 그러면 재판부가 볼 때 아 이거 김기춘이 막 알아서 막 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힘을 이재용이 몰아준 겁니다. 재판에. 그래서 형량을 좀 줄여달라 이런 거다. 정말 나는 이건희 큰아들이고 뭐 밑에서 시킨 대로 했어. 도장만 찍었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 재판에서 그 이재용이 했다는 말 재밌는 얘기 하나 있었잖아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네. 아니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게 튀어나온 말이에요. 맞아. 근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라는 말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하고 나서 다급하게 회장님이 건재하실 때부터라고 정정을 했고 몇몇 방청객이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묘하게도 한겨레가 그렇죠. 이건희 건지하다고 단독 기사를 냅니다. 예, 그것도 뭐야? 그것도 삼성 핵심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보지도 않고. 네. 근데 이 이재용은 법정에서 입을 열면 열수록 마이너스예요. 오늘 조선일보에 의하면 오늘 법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자분한테 싫은 소리를 들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라 제가 당황했던 것 같다. 여기서 나오는 여자분은 누구일까요? 박근혜입니다. 오. 그러니까 자기는 살아오면서 한 번도 아버님께 야단을 맞은 것 빼고는 야단 맞은 기억이 없대요. 홍라이한테 야단 안 맞았다는 얘기네. 네. 왕자님 맞구만. 그런데 여기서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부회장이 야단을 맞았다고 하길래 박근혜한테 야단 맞았다고 하길래 야단 맞은 적이 없는 사람인데 진짜 야단 맞은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법정에서. 그러니까 그때 이 면담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박근혜가 이재용한테 하나보다 승마 지원이 못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고 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재용이 하나보다 잘하는 게 어려울 것 같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또 한 번 방청석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뭔가 하나도 디스를 하면서 아니 그럼 또 자백한 거네 그거? 박근혜한테 압박받는 거 자백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지원을 하면 하나보다 우리가 못하겠어? 이런 얘기까지 한 거죠. 이건 야단 맞으면서. 이거는 이건희가 불행한 거라고 봐요. 그럼 지금 이건희가 죽었다는 거야, 살았다는 거야. 아들내미 하나 헷갈리네요. 아들내미 하나 있는 게 약간 좀 모자라. 모자라. 책장에도 있고. 아이 재벌이면 뭐해? 아니 결국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결론은. 판결에 의하면 건재하대요. 아니 그 재판장에서 얘기하면 그 죽었다는 얘기네. 살아계실 때 했으니까. 그게 삼성그룹 내부에서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건희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금기열이에요. 전혀 모른다는 거야. 관계자들은 가족들만 알고 있는데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 승계구도에 있어서 이건희가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 아버지 살아계실 때 이거는 뭐 돌아가셨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머릿속에 아버님이 이미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야. 문현중에 나온 거잖아.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참여연대가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고발을 해버렸어요. 검찰에. 그 이건희 회장 자택을 수리할 때 인테리어 수리를 할 때 결제된 금액이 출처를 알 수 없는 수표로 결제가 됐대요. 그래서 이거는 비자금이다. 그런 거 아니냐라고 그러고 검찰이 고발을 했대요. 그러면 검찰이 이제 고발인 참여연대 조사를 하고 피고발인 조사를 해야 돼요. 검찰의 의무잖아요. 제대로 하려면 해요. 그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대한민국에서 그걸 수사할 검사가 어디 있어? 경동의 검찰 수사관이 가서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그 질문을 해야 되는데 옆에 변호인이 배석한 상태에서 냉동실을 열고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무서워서나 못할 것 같아. 살아 있고 기사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의사소통만 안 될 뿐 휠체어 타고 돌아다닌다잖아. 이게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나 그 기사 보고 좀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좀 한결에 너무 나갔어. 진짜 이거는 욕마저도 싸요. 그 기사 쓰고 돈을 얼마나 받았을까? 청부받은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이번에 그 조중동 청부받아서 기사 쓴 거 다 밝혀져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중동이 그걸 쓰면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그렇지. 이쪽 사람들 믿으라고 한겨레한테 청부를 시킨 거예요. 요즘 돈이 제일 급한 한겨레에다가 오더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액수가 크겠지. 네, 그러니까 한겨레가 2017년에 그 분식회계 때문에 막 난리가 났었어요. 주주총회에서. 그래가지고 임시주주총회 다시 열어서 회계장부를 다시 그 결제받고 막 난리를 쳤어요. 왜냐하면 세무조사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요. 돈이 급해요. 2016년도에다가 엄한 투자회사에다 돈 투자했다 다 날렸거든. 한겨레가. 돈이 많이 필요해요. 지금 이재용도 이혼하지 않았어요? 네, 이혼했죠. 아, 이혼했어요? 솔로로 살고 있어요, 오래전에. 원래 전처가 대상그룹에 지금 전무로 있고요. 그래요? 그분이 또 이정재와 사귀고 있잖아요. 아, 그럼 또 이재용한테 또 내가 좀 짠하네. 동지의식이 느껴지네. 외로 이재용은 다른 여자가 많아요. 아, 그래요? 제가 그럼 알기로는- 동지의식 안 느껴. 난 없어. 제가 알기로 일본 가서 재밌게 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같은 이혼남 입장에서 참 짠하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건희가 불쌍하다고 하는 게 사실 이건희는 내가 보기에 이병철 회장보다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건희가 보통 잘못 키워진 자식 같으면 다 말아먹을 수도 있었어. 이건희는 혁신선언 같은 걸 하면서 나름대로 사실 현대에 밀리던 2위였어요. 어떤 시점에서는. 그러다가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기업이 된 거는 이건희 덕이라고 봐요. 그건 이제 지 아버지 백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실력이 있었다. 근데 이재용에는 지금 하는 거 보면 입만 열면 폭탄이야. 3세에 내려오면 기업이 유지되기 힘들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예. 모든 교육들이 자기가 헤쳐나가는 교육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스태프들이 다 챙겨주는 교육 이런 방식으로 가고 그거에 대한 판단력 같은 게 흐려지면 내가 봤을 때는요 삼성 망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방식으로 가면은. 삼성은 그런데 망해도 이재용 일가는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용을 빼내야 된다고. 예, 그래서 삼성이 살아남으려면. 지금 삼성과의 그 재산의 흐름을 보면 이병철이부터 시작해서 이병철, 이건희 이렇게 내려오면서 공익재단을 통해서 돈을 출자를 하고 그거를 이용해서 주주권을 갖고 지배주주권을 갖고 삼성그룹을 지배한 거거든요. 핵심은. 그런데 이번에도 이건희와 이건희 다음 이재용의 사이에 이게 또 있어요. 공익재단을 통해서. 공익재단을 통한 거는 주주 보유 한도라든지 이런 게 주식 보유 한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루즈하게 바꿔놨어요. 이명박이. 그래서 이명박이 사실은 이 삼성그룹의 이 경영권 전반에 대해서 이씨 가문이 확실하게 잡을 수 있게 완전히 도와준 거거든요. 또는 공범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2010년도에 마지막으로 그 법이 상속 및 그 증여세가 개정이 돼요.
2010년도에. 그래서 이게 삼성그룹이 이제는 이재용이 완전히 개인 사유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이재용이 어쨌든 뭐 한 몇 년이건 형무소에 가 있는 사이에 이 상속 및 징역세를 다시 바꿔야 됩니다. 옛날식으로. 그러니까 재벌 해체하지 않으면 삼성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먹고 쓰고 이동하는 데서 삼성을 거쳐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CJ, 세한, 삼성, 한솔, 뭐 LG도 저는 삼성하고 사돈지간이니까 그렇다고 예요? 치고 신세계. 그다음에 경남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경남에 있는 대주주들이 삼성가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보건그룹까지. 예. 이런 전반적으로 보면 또 삼성 건설이나 이런 것도 다 그룹 산하니까. 그러니까 비껴갈 수가 없더라고. 제가 한번 보니까. 그러니까 걸어갈 때도 삼성을 지나가야 되고 뭔가 살 때도 삼성과 연관이 되고 뭐 이게 이런 전 세계에 이런 기업이 있나요? 그래서 저는 문어발식 기업에 이걸 차단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하다. 차단하려면 저는 대기업 해체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삼성은 옛말에 그런 거 하잖아요. 부자가 3대 가기 어렵다가 곰피디가 얘기한 게 그건데 내가 볼 때 삼성이 이대로 두면요. 인류가 망할 때까지 가요. 그거 손 좀 써야 돼요. 저거. 근데 이거는 이런 기업들은요. 순간의 선택이 내리막길 걷기 시작하면 또 걷잡을 수가 없는 게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기업주가 도덕적으로 몰리면 다른 나라 같으면 사람들이 불매운동 같은 걸 통해서 주가를 확 떨어뜨리고 물건 안 사고 그러면서 망해가는 길을 걷거든요. 삼성은 그게 건재하다는 게 일단 국민성에 의해서는 지켜질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헛발질들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이미지 타격 심하게 먹고 글로벌 시장에서 일단 배척당하고 그 방식을 거치면서 망하는 거죠. 하루아침에 망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삼성이 망하면 국민소득이 5만 불 치고 올라가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한 500개 생기고 일자리가 한 600만 개 생긴다. 이거를 인식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안 망한다. 그리고 이건희 일가가 꼭 필요한 것 같지도 않아요, 삼성에. 왜냐하면 오늘 밝혀진 법정에서도 이재용은 미래전략실에서 매주 열리는 계열사 사장단 회의에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고 무슨 내용이 논의되는지도 모른다. 이런 회장 왜 거기에 이제 필요해요? 흔히 말하면 거짓말인 거죠. 흔히 말하면 바보론. 바보론. 그 바보론이 조윤선한테도 지금 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관인데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뭘 했는지 전혀 모르는 바보야.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홍판사가 그 모른다에 대해서 죄를 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 재판부가 모른다 그러면 또 무죄로 판결할까 이렇게 생각해서 계속 무죄 지금 때리고 있는 거예요. 나 모른다. 밑에서 알아서 했다. 순진하게 넘어갈 뻔했네. 아마 넘어갈 거예요, 우리 판사가. 저는 이 재판부가, 그러니까 사법부가 이 재판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 길들이기에 들어갔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조윤선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무죄가 나왔잖아요. 네.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법률을 전부 헌법에 준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헌법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모티브가 되는 헌법을 무시하고 블랙리스트는 헌법에 나와 있어요. 하지 마. 그렇죠. 네. 그럼요. 근데 그걸 배제하고 판결을 해요. 무죄. 그러니까 헌법을 무시해버린 게 판사가.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 자체를 위헌행위예요. 예. 이거는 굉장히 중범죄거든요. 예. 그런데 이걸 아예 그냥 배제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몰랐다는 거예요. 바보니까. 네, 바보니까. 그럼 이재용도 나 몰랐다. 그럼 판사가 이제 봐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나도 이렇게 인생을 쉽게 살고 싶어요. 돈 있으면 쉽게 살아. 아니, 잘 태어났어야 돼. 네, 잘 태어났어. 지금이라도 바보 노릇하면 돼. 처음부터 망했네 그럼. 맞았다고 하길래 박근혜한테 야단 맞았다고 하길래 야단 맞은 적이 없는 사람인데 진짜 야단 맞은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법정에서. 그러니까 그때 이 면담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박근혜가 이재용한테 하나보다 승마 지원이 못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고 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재용이 하나보다 잘하는 게 어려울 것 같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또 한 번 방청석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뭔가 하나도 디스를 하면서 아니 그럼 또 자백한 거네 그거? 박근혜한테 압박받는 거 자백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지원을 하면 하나보다 우리가 못하겠어? 이런 얘기까지 한 거죠. 이건 야단 맞으면서. 이거는 이건희가 불행한 거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이건희가 죽었다는 거야, 살았다는 거야. 아들내미 하나 있는 게 약간 좀 모자라. 틱장에도 있고. 아이 재벌이면 뭐해? 아니 결국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결론은. 판결에 의하면 건재하대요. 아니 그 재판장에서 얘기하면 그 죽었다는 얘기네. 살아계실 때 했으니까. 그게 삼성그룹 내부에서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건희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금기열이에요. 전혀 모른다는 거야. 관계자들은 가족들만 알고 있는데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 승계구도에 있어서 이건희가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 아버지 살아계실 때 이거는 뭐 돌아가셨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머릿속에 아버님이 이미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야. 문현중에 나온 거잖아.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참여연대가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고발을 해버렸어요. 검찰에. 그 이건희 회장 자택을 수리할 때 인테리어 수리를 할 때 결제된 금액이 출처를 알 수 없는 수표로 결제가 됐대요. 그래서 이거는 비자금이다. 그런 거 아니냐라고 그러고 검찰이 고발을 했대요. 그러면 검찰이 이제 고발인 참여연대 조사를 하고 피고발인 조사를 해야 돼요. 검찰의 의무잖아요. 제대로 하려면 해요. 그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대한민국에서 그걸 수사할 검사가 어디 있어? 경동의 검찰 수사관이 가서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그 질문을 해야 되는데 옆에 변호인이 배석한 상태에서 냉동실을 열고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무서워서 나 못할 것 같아. 살아있고 기사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의사소통만 안 될 뿐 휠체어 타고 돌아다닌다잖아. 이게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나 그 기사 보고 좀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좀 한결에 너무 나갔어. 진짜 이거는 욕마저도 싸요. 그 그 기본을 갖고 삼성그룹을 지배한 거거든요. 핵심은. 그런데 이번에도 이건희 다음 이재용의 사이에 이게 또 있어요. 공익재단을 통해서. 공익재단을 통한 거는 주주 보유 한도라든지 이런 게 주식 보유 한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루즈하게 바꿔놨어요. 이명박이. 그래서 이명박이 사실은 이 삼성그룹의 이 경영권 전반에 대해서 이씨 가문이 확실하게 잡을 수 있게 완전히 도와준 거거든요. 또는 공범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2010년도에 마지막으로 그 법원이 상속 및 그 증여세가 개정이 돼요. 2010년도에. 그래서 이게 삼성그룹이 이제는 이재용이 완전히 개인 사유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이재용이 어쨌든 뭐 한 몇 년이건 형무소에 가 있는 사이에 이 상속 및 증여세를 다시 바꿔야 됩니다. 옛날식으로. 그러니까 재벌 해체하지 않으면 삼성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먹고 쓰고 이동하는 데서 삼성을 거쳐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CJ, 세한, 삼성, 한솔, 뭐 LG도 저는 삼성하고 사돈지간이니까 그렇다고 왜요? 치고 신세계. 그다음에 경남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경남에 있는 대주주들이 삼성가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보건그룹까지. 예. 이런 전반적으로 보면 또 삼성 건설이나 이런 것도 다 그룹 산하니까. 그러니까 비껴갈 수가 없더라고. 제가 한번 보니까. 그러니까 걸어갈 때도 삼성을 지나가야 되고 뭔가 살 때도 삼성과 연관이 되고 뭐 이게 이런 전 세계에 이런 기업이 있나요? 그래서 저는 문어발식 기업에 이걸 차단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하다. 차단하려면 저는 대기업 해체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삼성은 옛말에 그런 거 하잖아요. 부자가 3대 가기 어렵다가 곰피디가 얘기한 게 그건데 내가 볼 때 삼성이 이대로 두면요. 인류가 망할 때까지 가요. 그거 손 좀 써야 돼요. 저거. 근데 이거는 이런 기업들은요. 순간의 선택이 내리막길 걷기 시작하면 또 걷잡을 수가 없는 게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기업주가 도덕적으로 몰리면 다른 나라 같으면 사람들이 불매운동 같은 걸 통해서 주가를 확 떨어뜨리고 물건 안 사고 그러면서 망해 가는 길을 걷거든요. 삼성은 그게 건재하다는 게 일단 국민성에 의해서는 지켜질지 모르겠지만 부자 쓰고 돈을 얼마나 받았을까? 청부받은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이번에 그 조중동 청부받아서 기사 쓴 거 다 밝혀져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중동이 그걸 쓰면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그렇지. 이쪽 사람들 믿으라고 한겨레한테 청부를 시킨 요즘 거라고 돈이 봐요. 제일 급한 한겨레에다가 오더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액수가 크겠지. 네, 그러니까 한겨레가 네. 2017년에 그 분식회계 때문에 막 난리가 났었어요. 주주총회에서. 그래가지고 임시주주총회 다시 열어서 회계장부를 다시 그 결제받고 막 난리를 쳤어요. 왜냐하면 세무조사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요. 돈이 급해요. 2016년도에다가 엄한 투자회사에다 돈 투자했다 다 날렸거든요. 한겨레가. 돈이 많이 필요해요. 지금 이재용도 이혼하지 않았어요? 네, 이혼했죠. 아, 이혼했어요? 솔로로 살고 있어요. 오래전에. 원래 전처가 대상그룹에 지금 전무로 있고요. 그래요? 그분이 또 이정재와 사귀고 있잖아요. 아, 그럼 또 이재용한테 또 내가 좀 짠하네. 동지의식이 느껴지네. 외로 이재용은 다른 여자가 많아요. 아, 그래요? 제가 그럼 알기로는- 동지의식 안 느껴. 난 없어. 제가 알기로 일본 가서 재밌게 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같은 이혼남 입장에서 참 짠하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건희가 불쌍하다고 하는 게 사실 이건희는 내가 보기에 이병철 회장보다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건희가 보통 잘못 키워진 자식 같으면 다 말아먹을 수도 있었어.
이건희는 혁신선언 같은 걸 하면서 나름대로 사실 현대에 밀리던 2위였어요. 어떤 시점에서는. 그러다가 대한민국 부동 1위 기업이 된 거는 이건희 덕이라고 봐요. 그건 이제 지 아버지 백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실력이 있었다. 근데 이재용에는 지금 하는 거 보면 입만 열면 폭탄이야. 3세에 내려오면 기업이 유지되기 힘들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예. 모든 교육들이 자기가 헤쳐나가는 교육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스태프들이 다 챙겨주는 교육 이런 방식으로 가고 그거에 대한 판단력 같은 게 흐려지면 내가 봤을 때는요 삼성 망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방식으로 가면은. 삼성은 그런데 망해도 이재용 일가는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용을 빼내야 된다고. 예, 그래서 삼성이 살아남으려면. 지금 삼성과의 그 재산의 흐름을 보면 이병철이부터 시작해서 이병철, 이건희 이렇게 내려오면서 공익재단을 통해서 돈을 출자를 하고 그거를 이용해서 주주권을 갖고 지배주주권. 이재용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재용 재판에서 이재용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처음으로. 지금까지 이제 한마디도 안 했어요. 재판에서. 그러면서 지금 삼성 합병은 전문가들이 알아서 해준 거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맞죠? 전문가들이 한 게. 이재용을 빼려고. 이재용이 걸려있는 건 뇌물죄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흐름이 좀 있다고 봐요. 박근혜도 이재용 재판에는 지금 증인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 계속 버티고 있어. 그 이재용이 했던 말 중에 내가 뇌물을 준 게 아니고 사실은 협박당한 거다. 위협당한 거다라고 꺼낸 말이 이런 거였어요. 만났을 때 JTBC를 이적단체라고 비난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같은 삼성 계열로서는 입장이 굉장히 묘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박근혜한테 나는 압박을 당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얘네들이 박근혜한테 모든 걸 다 뒤집어 쓰고 자기는 그렇지. 살겠다는 얘기군요. 그런데 우리는 말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국민연금 요거 생각하면은 빠져나가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죠. 받은 예. 게 너무 커서. 예, 그래서 지금 이재용이가 자기는 결제하지 않았다. 그리고 삼성전자에만 관여했다. 인수합병에 대해서 그런 지금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후속 기사가 나옵니다. 한겨레에서 이건희 회장 의사 전달은 안 돼도 잘 있다. 이재용이는 박근혜와 몰아버리려는 것 같아요. 모든 죄를. 그리고 자기는 살겠다. 차라리 바보가 되는 한이 있어도 나가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 뭐냐면 청와대 문건 공개 이후에 다급해진 이재용이 입을 열었는데 입을 어떻게 열었냐면 청와대 문건에서 보면 청와대에서 이 제안서를 만들어서 1차 독대 때 이재용과 박근혜가 어쨌든 일부의 서로의 의중을 파악하고 이 의중의 계획에 따라서 일부 성사시킨 이후에 2차 때 확실하게 매듭을 졌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와대 문건이 김기춘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이재용이한테 삥을 뜯을까라는 계획서를 청와대가 수립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방법을 이재용한테 제시했을 수도 있고 두 번째 미래전략기획실에서 만들어 온 걸 청와대가 받아서 이것을 다시 재검토한 후 플러스해서 박근혜한테 줬고 박근혜가 1차 독대 때 이 문건을 합의한 바 있다. 이게 지금 법원의 정서고 국민적 정서고 밝혀진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재용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전문가들이 한 거 다 맞아요. 그러면 최대의 수혜자가 누구인 거냐? 이재용이잖아요. 뇌물 공여죄 네. 맞잖아요. 이재용이 지금 다급해져서 입을 열었는데 그 이유는 청와대가 다 만들어서 하라 그래서 난 했어. 그래서 형량을 줄이려는 개 같은 수작인 거죠. 이재용이 박근혜 만나가지고요. 승마 지원하는 거, 영재센터 후원하는 거 이런 것들 다 박근혜가 직접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요. 직접 얘기한 겁니다. 피해갈 수 없는 거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미 이게 형량 조정에 들어갔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막판 지금 재판을 하려고 하는 입을 벌렸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청와대 문건이 나왔을 거잖아요. 그러면 재판부가 볼 때 아 이거 김기춘이 막 알아서 막 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힘을 이재용이 몰아준 겁니다. 재판에. 그래서 형량을 좀 줄여달라 이런 거다. 정말 나는 이건희 큰아들이고 뭐 밑에서 시킨 대로 했어. 도장만 찍었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재판에서 그 이재용이 했다는 말 재밌는 얘기 하나 있었잖아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네. 아니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게 튀어나온 말이에요. 맞아. 근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라는 말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하고 나서 다급하게 회장님이 건재하실 때부터라고 정정을 했고 몇몇 방청객이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묘하게도 한겨레가 그렇죠. 이건희 건지하다고 단독 기사를 냅니다. 예, 그것도 뭐야? 그것도 삼성 관계 핵심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보지도 않고. 네. 근데 이 이재용은 법정에서 입을 열면 열수록 마이너스예요. 오늘 조선일보에 의하면 오늘 법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자분한테 싫은 소리를 들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라 제가 당황했던 것 같다. 여기서 나오는 여자분은 누구일까요? 박근혜입니다. 오. 그러니까 자기는 살아오면서 한 번도 아버님께 야단을 맞은 것 빼고는 야단 맞은 기억이 없대요. 홍라이한테 야단 안 맞았던 얘기네요. 네. 왕자님 맞구만. 그런데 여기서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부회장이 야단을